일론 머스크가 그런 쪽으로 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건 이게 경쟁력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 운용. 오늘은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사실 이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결국 네. 우주항공산업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주항공과 관련된 뭐 뉴스들을 보게 되는 빈도가 조금씩 잦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우주 관련 산업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한테 좀 와닿지 않는 산업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물론 아직까지도 뭐 화성 가고 이런 거 너무 먼 얘기로 네.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술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완곡하게 이렇게 발전한다기보다는 네. 어느 시점에 있어서 급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퀀텀 점프를 하는 경우들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대부분의 많죠. 뭐 개인의 어떤 실력, 뭐 기술 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도 퀀텀 점프를 하는 산업 자체가 그런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화성도 뭐 생각보다 더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더 와닿는 그런 산업 자체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투자할 수 있을지를 한번 오늘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어떤 우주 산업이 얼마만큼 커졌고, 그리고 또 산업의 특징도 특징이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 산업의 어떤 특징이 또 꼽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우주 산업의 규모가 이제 사실은 워낙 초기 단계?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우주에 진출한 것은 좀 오래됐지만 지금 우주 산업이 막 크기 시작한 어떤 태동기에 있다 보니까 산업 규모에 대한 정의가 네. 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발표하는 기간마다 이 규모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UBS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미 이 산업이 4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30년에는 이게 2배인 8천억 달러가 되고 그중에 뭐 우주 관광 산업이 3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30억 달러면 3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모건 스탠리는 2040년도까지 1조 1천억 달러.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1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1조 정도의 규모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045년도에 2조 7천억 달러까지 성장을 한다. 근데 이게 뭐 금액은 다 다르고 시기도 네.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속도보다는 앞으로가 더 빨라지고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차이가 큰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림으로 봤을 때 네네. 흐름이나 방향성, 그야말로 커지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뜯어보자고요. 사실 우주항공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는 우주 왕복선이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관광을 이야기를 하면은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에 관광할 게 뭐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여행이라고 하면 어떤 관광지에 가서 뭐 보고 발도 담그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주에 과연 가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달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달을 가서 뭐 체험을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단계에 있는 것은 체험 수준. 네. 사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을 간다라고 하면 네. 만리장성 이미 많이 봤습니다. 사진도 많이 봤고 영상도 많이 봤지만 직접 가서 보는 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지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중계도권까지만 해서 가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지금까지 저희가 뭐 영상에서는 봤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중계도권에 나가서 볼 수 있다라는 체험 정도의 수준의 지금 관광 산업 정도가 됐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는 이제 탐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완복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행선이 되기는 힘든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우주 왕복선 사업에 대해서 좀 접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그 자금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 크기보다는 저희가 흔히 생각했던 우주 왕복선보다는 로켓 그렇죠. 이 발사가 네. 앞으로는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우주 산업이 조금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위성이나 로켓을 통해서든 사람도 같이 싣고 가게 될 때는 네네. 진짜 우주 관광 쪽으로도 어쨌거나 커질 수 있는 파이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스페이스X, 우리가 흔히 아는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 네.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이 중궤도권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우주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우주 간 거 맞냐? 왜냐하면 이 우주의 정의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국가에서는 우주를 80km 상공으로 이야기하는 국가도 있고 100km. 우리가 이제 흔히 100km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왜 80, 뭐 90과 100이 아니라 80하고 100이니까 90 중간 사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제 분쟁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찰기 자체가 굉장히 높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90km 정도 상공에서 정찰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100km가 이제 우주의 이제 경계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면 90km에 있는 정찰기는 자기네 영공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격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주의 경계 자체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해자가 되고 있는데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약 106km 정도까지 올라가서 띄워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중궤도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이제 버진 갤럭틱이나 블루 오리진 둘 다 마찬가지인데 10분 정도의 여행이에요. 근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네. 근데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체가 날아가 가지고 그 위에서 쏘는데 요거가 한 86km 정도. 그래서 이제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에서 블루 오리진은 버진 갤럭틱 우주 가는 게 아니다.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100km. 인정 서로 안 해주죠. 예,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이 가격 자체가 블루 오리진은 321억 원 정도 원화로 하면은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3억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금액을 주고도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잠시 주춤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코로나가 뭐 없어졌다고 하진 않지만 저희가 엔데믹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스페이스X가 어찌 보면 진짜 우주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고도가 5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우주권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스페이스X도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우주 산업 자체가 아까 UBS에서 30억 달러 정도 규모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화로 한 3조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이 두 회사가 이미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페이스X 얘기 나온 김에 여기도 물론 이제 우주 탐사나 관광 뭐 일론 머스크도 나는 화성에서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네네. 정도로 이제 진출을 할 거지만 사실 우리가 접하는 스페이스X의 지금 뉴스들은 오히려 위성 쪽에 더 맞아요. 소식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국에 지금 우주항공 산업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도 이런 위성 쪽, 특히 그렇죠. 저궤도 위성 쪽인데 이것도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주 산업이 우리가 뭐 탐사, 멀리 가는 탐사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깝게는 위성, 그리고 우주 탐사 뭐 이제 장거리 말고 중거리 우주 탐사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궤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는 위성은 대부분 굉장히 높은 궤도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 궤도의 구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궤도가 우리 지금 보시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60에서 2000km 정도까지를 저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에서 35,786km까지를 중궤도라고 하고요. 네. 35,786km. 요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수치까지를 저희도 여기 그림은 띄워드릴 텐데 사실 감은 안 옵니다. 네, 근데 정지궤도라고 네, 해요. 네. 이 정지궤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지궤도에 서 있는 위성들이 여기까지가 지구의 공전주기랑 같이 돌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위성이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네, 해서 네. 정지궤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정지궤도에 놓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 저궤도, 고궤도, 뭐 중궤도 여러 군데의 위성들이 다 있는데요. 놓는 위성마다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달라요. 그래서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들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까지 하나가 네.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내비 쓸 때 지금 네. 위성하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GPS잖아요. 네. GPS 내비 쓸 때 네. 뭐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여기 뭐야 막힌다고 하는데 안 막히네.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 맞아요.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는 적어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근데 요거 디테일에서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X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스페이스X의 위성이 제가 알기로 2,600개 정도 지금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12,000개까지 늘린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저궤도에 떠 있어요. 근데 저궤도에 떠 있는 위성들을 촘촘히 깔아놔서 대신 이제 커버하는 범위는 짧으니까 촘촘히 깔아놔서 넓은 지역을 깔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 네. 이제 그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맞아요. 인터넷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 저궤도에 떠 있는 위성들이 첫 번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가 160km에서 2000km까지가 굉장히 높은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네. 촘촘하게 깔면 다 완전 하늘이 덮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들끼리 막 부딪히는 거 아닌가 그쵸.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성이 작아졌다. 저희가 흔히 아는 무어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이제 반도체에 통용되는 2년에 한 번씩 기술은 2배가 되고 가격은 반값이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건데 어쨌든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것도 다 반도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무어의 법칙이 거기에도 통용돼요.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18개월 정도에 한 번씩 기술은 2배가 되고 가격은 반값이 된다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위성 생각하면은 위성의 크기가 스쿨버스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미국의 스쿨버스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굉장히 큰 네네. 버스. 근데 지금은 토스터기 정도까지 작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게 더 미래로 가면은 큐빅이잖아요. 그 루미 큐빅 이거 돌리는 네네네. 거. 그거 정도까지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밀도를 쫙 깔아놔도 굉장히 촘촘하게 커버가 되면서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운용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커버 범위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그렇게 작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기술력에서 위성이 작아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기여한 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로켓을 재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용을 엄청나게 감축시킨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쪽으로 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거죠. 원래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경쟁력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가성비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거는 다 자동화시키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엄청 줄여가지고 가성비 자체를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페이스X에서 재활용 로켓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주에 갈 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잖아요. 네. 이거를 확 줄여버렸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높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디스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성을 쏠 수 있는 빈도수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이제 위성이 작아지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산업 자체가 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성 산업이 그런 기술력으로 하나가 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일상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 위성이 많이 뜨는 건 좋은데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좀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6G 시대가 네.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5G 시대가 이제 열렸고 저도 LTE 쓰고 있고 5G 쓰는 거야라고 하지만 네. 벌써 6G를 맞아요.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배송 그리고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거기까지는 됐어요. 허용이 아직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LTE를 쓰고 있는데요. 지하 가면은 안 터질 때가 왕왕 있어요. 아, 그래요? LTE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게 만약에 드론 택시 자율주행이 요게 기술이 접목돼서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사고가 엄청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안 터지고. 1초만 끊겨도 그쵸. 자율주행에서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고속도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이 끊기질 않아야 되는데 그 한계점이 뭐냐면 지금은 지상에 있는 기지국에서 쏘다 보니까 네.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성에서 스타링크처럼 거기에서 인터넷을 쏴주면 장애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6G 시대의 주도는 위성이 쏘는 인터넷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인터넷이 커버가 되지 않는 지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인터넷이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위성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생활에 지금 와닿아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성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산업이 너무 멀리만 보실 게 아니라 위성 산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 참 많이 하는 자율주행, 뭐 드론 택시, UAM, 6G 이런 것들도 위성 산업, 그 우주항공 산업과 다 어느 정도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상을 해서 더 진지하게 좀 이쪽 분야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